현준 씨, 15년 후에도 당신이 이 편지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길 바랍니다. 낡은 갈색 봉투 위에 적힌 전처의 글씨를 본 순간 재벌 회장 강현준의 손가락이 굳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15년간 법원 금고에 잠들어 있던 편지 2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에는 어머니가 300억을 횡령하고 아내에게 누명을 씌운 진실이, 두 번째 편지에는 자신이 존재조차 몰랐던 14살 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봉투 맨 아래에서 미끄러져 나온 초음파 사진 한 장. 임신 12주, 아기 심장 박동 확인. 그 사진을 집어든 순간 대한민국 10대 그룹의 회장은 책상에 이마를 받고 무너졌습니다. 죽어가는 전처, 심장에 구멍난 딸, 증거를 없애려는 어머니, 그리고 경영권을 노리는 동생까지. 15년간 감춰진 진실이 모든 것을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눌러주시면 새로운 사연을 매일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2024년 가을, 성도그룹 본사 40층 회장 집무실은 창립 40주년 기념 행사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비서실장 유태호가 서류 뭉치를 안고 집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서울가정법원에서 회장님 앞으로 특수 우편이 왔습니다. 강현준이 결제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손을 내밀었습니다. 법원? 뭔 소리야, 갖다 줘봐. 유태호가 봉투를 건네자 현준이 겉면을 훑어보다가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공문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15년 전 이혼 소송 당시 원고 서윤아가 법원에 제출한 조건부 열람 탄원서의 설정 기간이 충족되었으므로 동봉된 봉인 서신을 피고 강현준이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준의 눈동자가 15년 전 이혼이라는 글자 위에서 굳었습니다. 한동안 미동 없이 공문을 쥐고 있던 현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호야. 예, 회장님. 법원 방문 일정 잡아. 내일 오전으로. 유태호가 고개를 숙이며 집무실을 나갔습니다. 현준은 빈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윤아라는 이름이 입안에서 맴돌았지만 끝내 소리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현준은 수행원 없이 유태호만 데리고 서울가정법원 기록과 민원실을 찾았습니다. 신분증을 내밀고 본인 확인 절차를 마치자 담당 직원이 낡은 갈색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봉투 겉면에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현준 씨, 15년 후에도 당신이 이 편지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길 바랍니다. 현준의 손가락이 그 글씨 위를 더듬었습니다. 한눈에 알 수 있는 필체였습니다. 탄원서에 첨부된 봉인 서신은 소송 기록의 일부로 보관됩니다. 제출자가 설정한 열람 조건이 충족되면 상대 당사자에게 열람을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직원의 설명이 끝나기도 전에 현준은 봉투를 품에 넣고 돌아섰습니다. 본사 40층 집무실로 돌아온 현준이 문을 닫고 자물쇠까지 잠갔습니다. 봉투를 뜯자 안에서 두 묶음의 서신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종이 3장짜리 원본 서신으로 2009년 이혼 당시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1장짜리 보충 서신으로 상단에 법원 접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2024년 3월이라는 날짜가 선명했습니다. 현준은 첫 번째 서신부터 펼쳤습니다. 읽어내려가는 현준의 얼굴에서 서서히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시어머니 오정숙이 성도건설 협력업체 5곳을 통해 거짓 공사 대금 명목으로 5년간 300억 원을 빼돌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윤아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시어머니의 지시로 성도건설 격리 업무를 맡으면서였습니다. 오정숙은 외부 사람보다 며느리를 쓰는 게 입단속이 쉽다고 판단했지만 오히려 윤아가
협력업체에 대한 공사 대금 이중 지급을 발견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오정숙은 비서실장 박종구에게 시켜 윤아의 개인 계좌에 3억 원을 넣고 며느리가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거짓 증거를 만들어 현준과 이사진에게 내밀었습니다. 서신의 후반부에는 윤아가 이혼을 받아들인 이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정숙이 조용히 떠나지 않으면 횡령 혐의로 고발해서 감옥에 보내겠다고 협박했다는 것, 그때 윤아는 임신 8주차였다는 것, 감옥에 가면 아이를 지킬 수 없다는 두려움에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포기하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는 것. 현준에게 임신 사실을 말하면 현준이 어머니와 부딪히게 될 것이고 그러면 오정숙이 진짜 고발을 할 것 같아 무서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현준의 손이 떨려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두 번째 서신을 펼쳤습니다. 윤아는 이혼 뒤의 삶을 담담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속초에서 약국을 열어 생계를 이었고 2010년에 딸 강서연을 낳았다는 것. 서연이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구멍이 있었지만 어릴 때는 괜찮았는데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심장에 무리가 오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문장. 나는 최근에 간이 많이 나빠졌다는 진단을 받았고 이 편지를 읽을 때쯤 나는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서연이만은 부디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주세요. 서연의 주민등록번호, 병원 담당 의사 이름, 학교 정보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5장의 종이를 쥔 채 현주는 의자에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봉투 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이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산부인과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한쪽에 임신 12주, 아기 심장 박동 확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현준이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흐릿한 초음파 속 작은 형체를 손가락으로 짚다가 그대로 책상 위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어깨가 크게 들썩였습니다. 1시간쯤 지나 유태호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한참 만에 잠금 장치가 풀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현준의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서윤아가 지금 어디 있는지 찾아라. 강원도 속초에 윤아약국이라는 데가 있는지 확인해. 알겠습니다. 유태호는 더 묻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24시간 만에 유태호가 조사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속초시 청호동에서 윤아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4세 딸과 둘이 삽니다. 약국 한 달 매출이 350만 원 안팎이고 윤아 씨의 속초의료원 진료 기록이 최근 반년 사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딸 서연은 속초중학교 2학년 성적 상위권이지만 체육 수업은 면제받고 있습니다. 현준이 보고서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5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30대 후반 젊은 부사장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머니 오정숙이 성도그룹의 모든 것을 쥐고 있던 때 어머니가 은행 이체 기록과 윤하명의 계좌 내역을 내밀며 인연이 회사 돈을 빼돌렸다고 했을 때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윤아가 울면서 이건 조작이야. 어머님이 꾸민 일이야 라고 매달렸을 때 증거가 있는데 무슨 변명이야. 그 한마디로 등을 돌렸습니다. 이혼이 2주 만에 끝나는 동안 윤아를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던 자신을 현주는 15년 만에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같은 시각 속초의료원 진료실이었습니다. 서윤아가 담당 의사 최진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윤아 씨, 간이 나빠지는 속도가 생각보다 빠릅니다. 6개월 안에 간 이식을 받지 못하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윤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이식 대기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대기 명단에 올라 있지만
맞는 혈액형 공여자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유나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진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와 핸드폰을 꺼내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아, 엄마 좀 늦을 것 같아. 집에서 밥 먹고 있어. 목소리에는 아무런 떨림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속초중학교 운동장에서 서연이 배드민턴을 치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주저앉았습니다. 라켓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에 체육교사가 달려왔습니다. 보건교사가 서연의 손목을 잡고 맥박을 짚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맥박이 불규칙합니다.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전화를 받고 뛰어온 유나가 보건실 침대에 누운 서연의 창백한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서연의 이마에 손을 올리며 유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편지를 보낸 게 맞는 걸까? 그 편지가 도착했을 때 현주는 어떤 얼굴을 했을까? 서울에서는 현준이 창립 행사 리허설장에 앉아 있었지만 무대 위의 진행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도영민 경영기획실장에게 진행을 맡기고 일찍 자리를 떴습니다. 차 안에서 유태호에게 전화했습니다. 내일 속초에 다녀올 거야. 창립 행사 결제권은 전자결제로 올려놔. 알겠습니다. 성북동 자택 서재에 들어선 현준이 15년간 열지 않았던 서랍을 당겼습니다. 사진첩이 나왔습니다. 제주도 신혼여행에서 환하게 웃는 유나, 약사면허 취득 축하 파티에서 케이크를 자르는 유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자 초음파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편지에 동봉된 것과 같은 임신 12주차 사진이었습니다. 현주는 손가락으로 사진을 어루만지다 멈췄습니다. 유나가 떠날 때 이 사진을 이 자리에 남겨두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현준이 어머니 오정숙이 사는 성북동 본가 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가정부 김 여사가 부엌에서 나오다 기겁하며 멈춰섰습니다. 회장님, 이 이른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어머니 어디 계셔? 새벽 기도 마치고 돌아오시는 길일 겁니다. 현준이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0분 뒤 현관문이 열리고 오정숙이 기도용 성경책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현준이냐? 웬일이야 이 새벽에? 현준이 대답 대신 갈색 봉투에서 편지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어머니, 이거 읽어보세요. 오정숙이 안경을 올려 쓰고 편지를 내려다보다가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뭔 뜬금없는 소리냐 이게. 한성토건, 대명기업, 3호, 동해건설, 2000산업, 5년간 300억. 유나가 이중 지급을 발견하니까 역으로 유나 계좌에 3억을 넣어서 누명을 씌웠다. 다 적혀 있어요. 현준이 편지의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협력업체 이름, 이체 금액, 날짜. 오정숙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오정숙이 갑자기 손을 뻗어 편지를 잡아챘습니다. 이런 것에 흔들려서 회장 노릇을 하겠다는 거냐? 현준이 어머니의 손에서 편지를 도로 빼앗았습니다. 현준의 눈이 어머니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오정숙은 편지 내용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편지 자체를 없애려 했습니다. 현주는 그 반응에서 유나의 말이 전부 사실이라는 걸 알아챘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그 말만 남기고 현준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오정숙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현준아, 그 여자 말 한마디에 내 어미를 의심하는 게 아들이 할 짓이냐? 현주는 대꾸하지 않고 문을 닫았습니다. 2층 복도 창문 앞에 강현태가 서 있었습니다. 전날 밤 어머니와 저녁을 먹으려고 본가에 묵고 있던 현태는 새벽에 형의 목소리를 듣고 복도로 나왔지만 대화 내용은 또렷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횡령, 유나, 15년 전이라는 단어 몇 개만 귀에 걸렸습니다. 현준이 떠난 뒤 현태가 어머니 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오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형이 왜 이 새벽에? 네가 알 일 아니다. 오정숙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현태는 자기 방으로 돌아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성도그룹 경영지원팀의 친한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이 최근에 법원을 다녀온 적 있나 확인 좀 해봐. 그리고 총무팀의 법인 차량 이동 기록 좀 뽑아달라고 해. 전화를 끄는 현태의 눈이 창밖을 향했습니다. 형의 동요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전 현주는 차에 올라타며 유태호에게 말했습니다. 속초로 간다. 오후 일정 다 취소해. 내일 창립 행사 참석 인사 확인 전화는 차에서 내가 직접 할게. 동시에 성도그룹 법무팀장에게 별도로 지시했습니다. 15년 전 이혼 소송 관련 서류 전부 금고에서 꺼내서 다시 검토해. 극비야. 서울에서 속초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 현준의 뒷좌석에는 유나의 편지와 초음파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현준은 유태호에게 창립 행사 관련 금융기관 대표들의 감사 인사 전화 목록을 보내라고 지시하며 이동 중에도 업무를 처리했지만 전화기를 내려놓을 때마다 시선이 옆자리의 편지로 갔습니다. 15년 만에 전철을 찾아가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현태는 총무팀으로부터 형의 법인 차량이 전날 서울가정법원 주차장에 2시간 머물렀다는 기록을 받아보았습니다. 가정법원이라는 단어에 새벽에 들은 유나와 15년 전이 겹쳐졌습니다. 형이 전처와 관련된 무언가를 파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후 3시 현준이 속초시 청호동 상가 골목에 도착했습니다. 유나약국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10평 남짓한 작은 약국에 자동문도 없는 구식 유리문이 달려 있었습니다. 현준이 유리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카운터 뒤에서 처방전을 정리하던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유나였습니다. 유나의 손에서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잠깐의 정적 뒤에 유나가 서류를 주워들며 표정을 수습했습니다. 손님이시면 처방전 주세요. 현준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유나야, 편지 읽었어. 유나의 눈이 한순간 흔들렸지만 곧 단단해졌습니다. 유나가 약국 안쪽 조제실로 현준을 데려가 문을 닫았습니다. 15년 동안 단 한 번도 날 찾지 않은 사람이 편지 한 장 읽고 달려온 게 사과야? 미안하다, 유나야. 내가 잘못했어. 도움을 주고 싶어. 도움? 서연이 말이야. 아버지 없이도 잘 키웠어. 당신 도움 필요 없어. 유나의 목소리가 벽돌을 쌓는 것처럼 단단했습니다. 현준의 시선이 유나의 손목에 멈췄습니다. 수액 자국이 여러 개 겹쳐 있었습니다. 약국 구석에 쌓인 간 질환 약 상자도 눈에 들어왔지만 현준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유나가 돌아서려는 순간 유리문 너머로 교복을 입은 소녀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유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가. 유나가 급히 말했지만 소녀가 먼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교복 차림의 14세 소녀가 낯선 양복 차림의 남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누구야, 이 아저씨. 유나가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옛날에 잠깐 알던 사람이야. 이제 가시는 분이야. 유나의 눈짓이 현준에게 떠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현준은 서연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유나의 눈매와 자신의 이마선이 겹쳐진 소녀의 얼굴.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지만 현준은 애써 평범하게 말했습니다. 약 사러 왔다가 가는 길이야. 유리문을 밀고 나오는 현준의 등 뒤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왜 울 것 같은 표정이었어? 몰라, 들어와. 현주는 유리문 너머로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과 그 딸이 자신을 전혀 모른다는 현실이 동시에 가슴을 눌렀습니다. 속초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현준이 유태호에게 말했습니다. 창립 행사 진행은 현태한테 맡겨. 유태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금융기관 대표 30명이 넘게 참석하는 자리입니다. 회장님이 안 계시면 큰 신호로 읽힐 수 있습니다. 행사 전에 내 이름으로 감사 서한 보내고 당일 영상 축사 녹화해서 틀어. 그걸로 해. 현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직접 참석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앞으로 벌어질 일의 첫 단추가 될 줄은 이때의 현준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성북동 본가에 고문 변호사 한기철이 도착했습니다. 오정숙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준이가 15년 전 이혼건을 다시 파기 시작했어. 한기철이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습니다. 어디까지 알고 있습니까? 편지를 읽었어. 협력업체 이름, 금액, 날짜까지 다 적혀 있는 편지야. 오정숙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3가지를 지시했습니다. 하나, 속초 그 여자한테 가서 합의금으로 입마가. 2, 경기도 이천 서류 보관 창고에 뭐가 남아있는지 확인해. 3, 현준이가 어디를 돌아다니는지 감시해. 한기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정숙은 빈 찻잔을 물끄러미 들여다보았습니다. 15년간 감추어 두었던 것들이 하나씩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성도그룹 창립 40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현준 대신 현태가 단상에 올라 대표 인사를 맡았습니다. 영상 축사가 대형 스크린에 상영되었지만 객석 곳곳에서 수군거림이 번졌습니다. 금융기관 대표들이 고개를 기울이며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현태가 단상에서 미소를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형님이 개인적인 건강 문제로 잠시 쉬고 계십니다. 걱정해 주시는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행사가 끝난 뒤 현태가 사회이사 정명환의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정 이사님, 회장의 공백이 길어지면 이사회 차원에서 뭔가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명환이 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 현태의 눈에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같은 날 현주는 법무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이혼 소송 기록을 재검토했습니다. 당시 서윤아 씨의 국선 변호사 이름은 기록에 있으나 실제 변론 활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현준이 보고서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또 뭐가 나왔어? 윤아 씨 명의 계좌의 이체 시점을 확인했는데 그날 윤아 씨가 해당 은행을 방문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 자체가 한기철 변호사 소속 로펌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된 정황이 있습니다. 현준이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자신이 어머니가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인 꼭두각시였다는 걸 서류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현준은 보고서에서 하나 더 짚었습니다. 당시 재무이사 이상호 지금 어디 있어? 5년 전 퇴직 후 경기도 용인에서 세무사 사무소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찾아간다. 현준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유태호에게 전화했습니다. 내일 투자심의위원회 안건 검토 파일 보내줘. 이동 중에 볼게. 같은 시각 한기철이 속초에 도착해 윤아 약국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카운터 뒤에 윤아가 낯선 양복 차림의 남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처방전 있으세요? 서윤아 씨, 저는 성도그룹 고문 변호사 한기철입니다. 윤아의 손이 멈췄습니다. 한기철이 서류 가방에서 합의서를 꺼내 카운터 위에 올렸습니다.
성도 측에서 과거 이용건에 대해 합의금 10억 원을 제안합니다. 조건은 서울 쪽과 일절 접촉하지 않고 편지 관련 사안에 대해 침묵을 유지하는 겁니다. 윤아가 합의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15년 전에도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처리하는 것. 윤아가 합의서를 한기철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한기철이 합의서를 도로 집어들며 목소리를 한 톤 낮췄습니다. 합의를 거부하시면 약사 면허 관련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따님의 학교 생활에도 영향이 갈 수 있고요. 윤아의 눈이 흔들렸지만 입술을 꽉 깨물고 한기철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돌아가세요. 한기철이 명함을 카운터에 놓고 약국을 나갔습니다. 윤아가 유리문을 잠그고 돌아섰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쥐어 떨림을 눌렀지만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왜 떨어? 서연이 안쪽에서 나오며 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추워서 그래. 들어가 있어. 그날 밤 서연이 잠든 뒤 윤아는 핸드폰을 꺼내 임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나 좀 큰일 났어. 윤아가 한기철의 방문과 협박 내용을 전했습니다. 임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약사 면허랑 그 협박은 법적으로 아무 관련이 없어. 허위 위협이야. 오히려 그 사람이 한 짓 자체가 강요미수에 해당할 수 있어. 정말? 내가 15년 전 사건 대응 가능성을 조사해 볼게. 걱정 마. 윤아가 한참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사실 나간이 많이 안 좋아. 말기야. 그리고 서연이 심장도 점점 나빠지고 있어. 수화기 너머에서 임수진의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윤아야. 내가 먼저 쓰러지면 서연이를 네가 좀 봐줘. 임수진이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현주는 용인의 이상호 세무사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이상호는 작은 사무실에서 현준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어쩐 일로? 이상호 씨 15년 전 성도건설 회계 처리 담당했지. 오래전 일이라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상호가 시선을 피하며 커피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현준이 한 걸음 다가서며 물었습니다. 윤아가 누명을 쓴 거 당신도 알고 있었어? 이상호의 손에서 커피잔이 기울었습니다. 갈색 물이 책상 위로 번졌지만 이상호는 닦을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당시 어머님 지시로 협력업체 거짓 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실무는 비서실장 박종구가 다 총괄했고요. 현준이 의자 등받이를 잡으며 물었습니다. 박종구한테 증거가 있어? 저는 말단이라 자료가 없습니다. 하지만 박종구는 퇴직할 때 보험이라면서 핵심 자료를 복사해 갔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상당한 퇴직금을 주고 입을 막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준의 눈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진실의 열쇠가 박종구에게 있다는 확신이 섰습니다. 동시에 어머니가 얼마나 치밀하게 모든 것을 관리해 왔는지 소름이 돋았습니다. 현태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총무팀에서 추가로 입수한 형의 차량 이동 기록에 강원도 속초 방면 고속도로 이용 내역이 찍혀 있었습니다. 현태가 사설 정보업체에 전화했습니다. 강현준 회장의 전처 서윤아. 현재 소재와 속초 관련 정보 전부 파악해. 3일 만에 보고서가 왔습니다. 서윤아가 속초시 청호동에서 약국을 운영 중이고 14세로 보이는 딸과 함께 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태가 보고서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형한테 숨겨진 딸이 있었어. 같은 날 저녁 성도그룹 이사회 비공식 만찬이 열렸습니다. 현태가 사회이사 5명 중 3명과 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회장이 최근 경영에 소홀한 정황이 있습니다.
사적인 문제로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보를 보이고 있고요. 사회이사 정명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임시 이사회를 소집해서 경영 정상화 방안을 논의해야지. 이 원장도 동조했습니다. 현태가 잔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형을 돕기 위한 겁니다. 입꼬리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비공식 만찬의 내용이 경영기획실장 도영민을 통해 현준에게 보고되었습니다. 현준이 전화기를 귀에서 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실을 파헤치는 것과 경영권을 지키는 것,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러야 했습니다. 도영민, 우호 지분 현황 정리하고 주요 기관 투자자 동향 파악해.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현준이 사설 탐정업체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종구, 그 사람 지금 어디 있는지 찾아줘. 현태는 정보업체 보고서를 들고 곧장 성북동 본가로 갔습니다. 어머니, 형이 전철을 찾아간 건 감상이 아니에요. 15년 전 사건을 다시 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오정숙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 정보를 써서 현준이를 흔들어. 현태가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네가 직접 나서지 마. 기자한테 넘겨. 내 이름은 빠지게. 그날 밤 현태는 친분이 있는 M일보 경제부 기자에게 정보를 넘겼습니다. 성도그룹 내부 관계자라는 익명이었습니다. 속초에서는 서연이 엄마 가방 위에 놓인 속초의료원 진단서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를 열어 안을 꺼냈습니다. 강경화 말기 6개월 이내 간이식 필요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연의 손가락이 말기라는 글자 위에서 멈췄습니다. 진단서를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연은 하루에도 몇 번씩 유나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괜찮아, 왜? 그냥. 유나는 딸의 변화를 느꼈지만 진단서를 본 건지 확신하지 못한 채 불안한 하루하루가 이어졌습니다. 며칠 뒤 담임교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서연이가 학교 일기장에 걱정되는 내용을 썼어요.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유나가 수화기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서연이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유나는 그제야 직면했습니다. 일주일 뒤 월요일 아침 8시 성도그룹 홍보팀장이 현준의 집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장님, M일보 일면입니다. 현준이 태블릿을 건네받아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성도그룹 강현준 회장, 15년 전 이혼한 전처와 숨겨진 딸 존재 확인, 속초 방문 포착. 기사에는 현준이 속초 골목에서 약국을 나서는 원거리 촬영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다른 언론사 6곳에서 확인 요청이 왔습니다. 현준이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속초 방문 날짜, 유나 약국 위치, 딸로 추정되는 10대 여학생이라는 표현. 외부에서 알 수 없는 정보였습니다. 내부에서 셌어. 태호야, 정보 유출 경로 추적해. 알겠습니다. 장이 열리자마자 성도그룹 주가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30분 만에 5% 넘게 빠졌습니다. 현준이 도영민에게 전화했습니다. 기관 투자자 주요 5곳, 오늘 오후에 내가 직접 통화한다. 일정 잡아. 기사의 파장은 속초에도 즉각 미쳤습니다. 유나약국 앞에 기자 10여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속초중학교 교문 앞에도 취재진이 나타났습니다. 서연의 반 친구들 사이에서 기사가 돌았습니다. 서연이 아빠가 재벌이래. 서연은 이교 씨의 친구의 핸드폰으로 기사를 처음 보았습니다. 화면 속 사진, 속초 골목, 유나약국이라는 글자. 서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교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약국 셔터를 내리고 서연을 끌어안은 유나에게 서연이 엄마의 품을 밀쳐내며 소리쳤습니다. 왜 아빠가 재벌이라는 걸 숨긴 거야? 엄마가 거짓말한 거잖아. 유나가 서연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서연이 손을 뿌리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유나가 문 앞에 서서 서연을 불렀습니다. 서연아, 문 열어. 엄마 얘기 좀 듣자. 대답이 없었습니다. 임수진이 전화를 받고 달려왔습니다. 서연의 방문 앞에 쪼그려 앉아 말을 걸었습니다. 서연아, 이모야. 문 열어. 30분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의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임수진이 서연의 손을 잡고 약국 뒷문으로 나가 해변으로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 속에서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모, 엄마가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엄마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거야.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거지. 그 아저씨가 진짜 내 아빠야? 임수진이 서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건 엄마한테 들어야 해. 서울에서 현주는 긴급 기자회견을 준비하면서 오후에 기관 투자자 5곳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영에 공백은 없습니다. 개인사 관련 이슈는 법적으로 정리 중입니다. 기자회견 원고를 검토하던 그 시각 집무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비서를 통하지 않고 오정숙이 직접 들어왔습니다. 현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기자회견 열지 마라. 오정숙이 현준의 책상 앞에 서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열면 15년 전 일이 전부 드러나. 이 가문은 끝장이야. 지금이라도 그 여자랑 선을 끊어. 못합니다. 못한다고? 15년 전에 한 번 등 돌렸습니다. 2번은 못합니다. 오정숙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래, 그럼 나도 내 방식대로 하마. 오정숙이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무실에 울렸습니다. 기자회견에서 현주는 짧게 말했습니다. 과거 이혼에 따른 개인사가 있으며 관련 사안은 법적으로 정리 중입니다. 경영에는 공백이 없을 것입니다. 기자들의 추가 질문이 쏟아졌지만 현주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오정숙은 성북동 본가에 현태와 한기철을 불렀습니다. 현태야, 사회이사 과반수 확보를 서둘러. 주가가 빠졌으니 명분이 충분해. 현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정숙이 한기철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기철 씨, 2가지 해. 하나, 세무서에 아는 사람 넣어서 윤하약국에 세무조사 들어가게 해. 2, 이천 창고에 남아있는 15년 전 서류 중 문제될 만한 것은 치워. 한기철이 수첩에 적으며 답했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현주는 사설 탐정을 통해 박종구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박종구가 퇴직 후 충남 공주 외곽의 사과 농장에서 살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현준이 도영민에게 전화했습니다. 이천 서류 보관 창고 법무팀 이름으로 열쇠 관리권을 확보해. 안 되면 최소한 출입 기록이라도 뽑아. 전화를 끊고 현준이 유태호에게 말했습니다. 공주로 간다. 공주 외곽사과 농장 대문을 현준이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박종구가 나왔습니다. 한때 성도그룹의 실세 비서실장이었던 사람은 거칠어진 손과 햇볕에 그을린 얼굴로 변해 있었습니다. 현준을 보자 놀라움과 겁이 뒤섞인 얼굴로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윤아 씨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현준의 말에 박종구의 손이 멈췄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종구가 천천히 문을 열고 농장 마당의 나무 벤치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시죠. 현준이 윤아의 병세와 서연의 심장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박종구가 고개를 숙인 채 땅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협력업체 5곳에 거짓 공사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300억을 빼돌렸어요. 윤아 씨가 이중 지급을 발견하자 제가 지시를 받고 윤아 씨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어서 3억을 넣었습니다. 거짓 증거를 만든 거죠. 현준의 주먹이 무릎 위에서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국선 변호사한테도 어머님 쪽에서 압력을 넣어서 변론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박종구가 마당 한쪽 창고를 가리켰습니다. 당시 원본 장부 사본, 협력업체별 실제 공사 내역과 지급 금액 비교표, 어머님이 직접 지시하는 전화녹음 3건을 따로 보관해뒀습니다. 현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넘겨줄 수 있습니까? 이 증거를 넘기면 저도 처벌받게 됩니다. 아내와 아들한테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쉽게 결정할 수가 없어요. 박종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사흘만 시간을 주십시오. 현준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다만 어머니 쪽에서 먼저 접촉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농장을 나서는 현준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현준이 서울로 돌아오는 사이 속초에서는 오정숙이 손을 써둔 세무조사가 윤하약국에 들이닥쳤습니다. 속초세무서 직원 2명이 최근 3년치 매출 신고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윤하는 장부에 문제가 없다는 걸 알았지만 약국 앞에 아직 기자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세무조사까지 겹치자 숨이 막혔습니다. 세무조사 둘째 날 오후 윤하가 조제실에서 장부를 정리하다 갑자기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입에서 피가 쏟아졌습니다. 윤하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단골 손님이 119에 신고했습니다. 속초의료원 응급실로 실려간 윤하에게 담당의 최진우가 긴급 지혈 시술을 시행했습니다. 임수진이 달려와 학교에서 연락받고 온 서연을 응급실 대기실에서 안았습니다. 서연이 임수진의 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이모, 엄마 괜찮은 거야? 괜찮아. 의사 선생님이 치료하고 있어. 임수진은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세무조사 타이밍이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윤하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유태호에게 전해들은 현준이 모든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도영민에게 전화했습니다. 이천 창고 출입 기록, 법무팀이 직접 이천에 가서 확보해. 한기철 쪽이 먼저 움직일 수 있어. 밤 10시 속초의료원에 도착한 현준이 응급실 앞 복도를 걸어왔습니다. 복도 끝에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교복 차림에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현준을 알아보았습니다. 걸어와 현준의 가슴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당신이 나타나고 나서부터야 기자들이 오고 세무서 사람들이 오고 엄마가 쓰러졌어. 다 당신 때문이야. 서연의 주먹이 현준의 가슴에 부딪힐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현준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서연이 지쳐서 주먹을 내리고 돌아서서 임수진의 품으로 갔습니다. 임수진이 서연을 의자에 앉히고 현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윤하 친구이자 법률 대리인 임수진입니다. 임수진이 목소리를 낮추며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번 출혈로 간이식 시한이 3달 정도로 앞당겨졌습니다. 서연이 심장도 1년 안에 수술이 불가피하고요. 윤하는 회장님의 개입을 거부하고 있지만 서연이 수술에 친아버지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현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수진이 덧붙였습니다. 지금 당장은 윤하가 안정을 찾는 게 먼저입니다. 며칠은 거리를 두시되 서연이 등하교와 밥은 누군가 챙겨줘야 합니다. 현준은 유태호에게 속초 임시 숙소를 잡게 한 뒤 서연이 모르게 아침마다 오피스텔 문 앞에 도시락을 놓아두었습니다. 서연이 좋아하는 계란말이와
김밥이 담긴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날 밤 속초 숙소에 홀로 앉은 현준이 도영민에게 전화했습니다. 이천 창고 어떻게 됐어? 법무팀이 갔는데 창고 관리업체에서 오늘 오전에 다른 분이 서류를 반출해 갔다고 합니다. 한기철 쪽이 먼저 움직인 것 같습니다. 현준이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천 창고의 원본 서류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박종구가 가진 것이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박종구의 결정, 어머니의 증거인멸, 유나의 건강, 서연의 심장, 2주 뒤로 다가온 임시 이사회. 현준이 숙소 창문 너머 어두운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현준이 속초의료원 로비 구석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 임수진과 함께 통학 택시를 타러 로비를 지나갔습니다. 서연의 시선이 구석에 앉은 현준을 스쳤지만 모른 척 지나갔습니다. 둘째 날도 같았습니다. 셋째 날 아침 서연이 택시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돌아서서 현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계속 여기 있어요? 적대감이 아니라 의아함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내 엄마가 나를 안 만나줘도 네가 학교에 무사히 가는 걸 확인하고 싶어서.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택시에 올라타는 발걸음이 전보다 느렸습니다. 같은 날 오후 박종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랑 밤새 이야기했습니다. 아들한테도 다 고백했고요. 더 이상 미룰 수 없겠습니다. 현준이 숙소 창가에서 몸을 돌렸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자수하겠습니다. 회장님이 고발하기 전에 제가 먼저 나서는 게 남은 양심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공주농장에서 박종구가 현준에게 작은 주머니를 건넸습니다. 안에 저장장치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원본 장부 사본, 협력업체별 거짓 계약서와 실제 공사비 비교표, 오정숙의 지시가 담긴 전화 녹음 3건. 박종구가 추가로 메모지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당시 협력업체 대표 5명 중 연락이 되는 3명의 번호입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차명 계좌가 관리되던 증권사 지점 정보도 적어뒀습니다. 농장 현관에서 박종구의 아내가 나와 현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이 15년 동안 잠을 못 잔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부디 그 여자분과 아이를 도와주세요. 현준이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하고 농장을 떠났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현준은 대형 로펌의 변호사 진현우를 정식으로 선임했습니다. 진현우가 이틀에 걸쳐 자료를 검토한 뒤 현준의 집무실에 앉았습니다. 300억 규모의 횡령입니다. 이 금액이면 가중처벌 대상이고 이런 경우 공소시효가 15년입니다. 2009년에 저지른 일이니까 2024년이 시효 만료 직전입니다. 지금 고발하지 않으면 시효가 끝납니다. 현준이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물었습니다. 다른 혐의는요? 거짓 증거를 만들어 누명을 씌운 것, 이혼을 강요한 것, 서명을 위조한 것, 다 따로 성립합니다. 현준이 두 손을 깍지 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를 고발한다는 것의 무게가 어깨를 눌렀습니다. 어머님을 고발하시는 겁니다. 쉬운 결정이 아닌 건 압니다. 진현우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아니면 법적으로 어머님을 처벌할 수 없고 서윤아 씨의 누명도 공식적으로 벗길 수 없습니다. 현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발장 준비해 주세요. 같은 시기 현태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사회이사 과반수의 동의를 거의 확보한 현태가 임시 이사회 소집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안건은 회장 직무 정지 및 임시 대표이사 선임이었습니다. 이사회는 2주 뒤로 잡혔습니다. 현주는 도영민과 이사회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사내이사 3명은 우리 쪽이야.
사회이사 5 중 정명환이랑 이 원장은 현태 쪽이고 나머지 셋이 중립이야. 그 셋 중 둘 이상을 잡아야 해. 도영민이 자료를 펼치며 답했습니다. 중립 이사들은 기업 가치에 관심이 있습니다. 현태 부사장이 이 사람들한테 계열사 대표직을 약속한 정황이 있는데 이건 이해 충돌에 해당합니다. 이걸 부각시키면 됩니다. 현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사회 당일 어머니의 횡령 증거를 이사진 앞에서 공개한다. 현태의 배우가 횡령 당사자라는 걸 밝히는 거야. 도영민이 펜을 멈추며 물었습니다. 그리고 현태가 제기한 경영 공백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도 필요합니다. 내가 자리를 비운 12일 동안 처리한 전자결제 건수, 기관 투자자, 통화 기록, 투자심의위 안건 처리 내역 전부 정리해. 경영 공백이 과장이었다는 걸 숫자로 보여줘야 해. 속초의료원에서 윤아의 상태가 안정되어 퇴원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현주는 직접 나서지 않고 임수진을 통해 윤아에게 2가지를 전했습니다. 서울아산병원 간 전문의의 진료 예약, 그리고 서연의 심장 정밀 검사 예약을 같은 병원에 잡아두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비용은 전부 회장님이 부담한다고 합니다. 윤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 돈은 안 받아. 윤아야, 서연이가 요즘 계단만 올라가도 가슴이 아프다고 해. 속초의료원으로는 정밀 검사가 어렵다고 최 선생님도 그랬잖아. 윤아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체육 시간뿐 아니라 계단에서도 가슴을 움켜쥐던 딸의 모습. 서연이 때문에 가는 거야.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 아니야. 윤아와 서연이 서울로 올라오기로 한 날, 한남동에 작은 오피스텔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생필품, 서연의 교복과 학용품, 냉장고에는 기본 식료품까지 채워져 있었습니다. 윤아가 냉장고를 열다가 멈췄습니다. 딸기 우유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지? 서연이 옆에서 냉장고를 들여다보다 딸기 우유를 꺼내들며 말했습니다. 누가 이거 넣어둔 거야? 윤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윤아가 핸드폰을 꺼내 현준에게 전화했습니다. 도움은 고마운데 비처럼 행동하지 마. 이건 서연이를 위해서 받아들이는 거지. 당신을 용서하는 게 아니야. 알았어. 필요한 거 있으면 유태호 실장한테 말해. 현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의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끄는 윤아가 핸드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15년 전에 그 사람이었다면 자기가 옳다고 우기며 한마디 더 했을 것입니다. 서울아산병원에서 검사가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간 전문의 김영수 교수가 윤아에게 말했습니다. 이식 없이 1년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3달 안에 이식하는 게 최선입니다. 소아심장과 박소영 교수가 서연의 검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심장 구멍이 18mm로 커졌고 오른쪽 심장에 무리가 오고 있어요. 반년 안에 수술이 필요합니다. 윤아가 물었습니다. 왜 지금 갑자기 나빠진 건가요? 사춘기에 몸이 빠르게 자라면서 심장에 걸리는 부담이 한꺼번에 커진 겁니다. 어릴 때는 버틸 수 있었지만 성장기에 악화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아요. 진료실을 나온 현준이 김영수 교수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간이식 공여자 검사를 받겠습니다. 윤아가 뒤에서 현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이 왜? 회사는 사람을 바꿔서라도 돌아가지만 서연이 엄마는 한 명뿐이야. 윤아가 말문이 막혀 현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공여자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서연과 현준 사이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서연이 심장 검사를 앞두고 검사실 의자에 앉아 다리를 떨고 있었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던 현준이 간호사 허락을 받고 검사실 앞까지 왔습니다. 무서우면 내 손 잡아. 서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괜찮아요. 검사가 끝난 뒤 회복실에서 서연이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그 아저씨는요? 아까 그분이요? 밖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서연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임수진을 통해 유나에게 전해졌습니다. 유나는 아무 말하지 않았지만 무언가를 곱씹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사회를 일주일 앞둔 시점, 현준과 도영민이 국민연금 담당자와 비공식 면담을 가졌습니다. 현준이 경영 정상화 계획을 설명하며 말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룹 안의 오래된 비리를 정리하겠습니다. 지배구조를 바꾸겠습니다. 동시에 진현우가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현태가 사회이사들에게 계열사 대표직을 약속한 정황을 담은 법률 의견서가 중립사회이사 3명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사회 전날 저녁 현준이 서연의 심장약을 약국에서 받아 한남동 오피스텔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을 열어준 건 서연이었습니다. 약봉지를 받아든 서연이 잠시 현준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강 아저씨, 약 가져다줘서 고마워요. 강 아저씨. 전에는 그냥 아저씨였습니다. 성을 붙였습니다. 현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애써 웃었습니다. 잘 자라. 돌아서는 현준의 등 뒤로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강 아저씨, 내일 중요한 거 있다며요. 잘해요. 현준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서연이 문에 기대서서 현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응, 고마워.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현준이 유태호에게 전화했습니다. 내일 이사회 자료, 경영 공백 반박 수치, 이해충돌 증거, 횡령 증거 파일, 전부 최종 확인 끝났나? 완료했습니다. 이어서 진현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이사회 끝나자마자 검찰에 고발장 접수할 수 있도록 서류 다 준비해둬. 시간차 없이 움직여야 시효 만료 전에 수사가 시작돼.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준이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차창 너머로 한남동 오피스텔 창문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서연의 실루엣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이사회 당일 오전 9시 성도그룹 본사 40층 대회의실이었습니다. 사내이사 셋, 사회이사 5, 감사위원장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현태가 소집 요청자 자격으로 단상에 섰습니다. 최근 한 달간 주가가 8.7% 하락했습니다. 회장의 업무 공백이 12일입니다. 현태가 도표를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경영 정상화를 위해 회장 직무 정지 및 임시 대표이사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현태가 발언을 마치기 전에 회의장 문이 열렸습니다. 현준이 진현우와 함께 들어섰습니다. 안건 상정 전에 긴급 보고 사항이 있습니다. 현준이 도영민에게 눈짓했습니다. 도영민이 자료를 이사진 앞에 배포했습니다. 제가 자리를 비운 12일간 전자결제로 처리한 의사결정 47건, 기관 투자자 5곳과의 직접 통화 기록, 투자심의위원회 안건 3건의 승인 내역입니다. 경영 공백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현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현준이 진현우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진현우가 프로젝터를 연결했습니다. 첫 번째 화면이 떴습니다. 성도건설 협력업체 5곳에 대한 실제 공사비와 지급 금액 비교표였습니다. 총 300억 원의 차이가 붉은색 숫자로 찍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화면, 오정숙 이름으로 된 차명 계좌에 그 돈이 순서대로 들어간 기록이었습니다. 세 번째, 회의장에 녹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한성토건건 처리해. 내가 말한 계좌로 넣어. 오정숙의 목소리였습니다.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현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이 사진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 횡령의 누명을 15년 전 제 전처 서윤아 씨가 대신 썼습니다.
현재 오정숙 전 대표와 한기철 변호사가 전처에 대한 보복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진현우가 추가 화면을 띄웠습니다. 현태와 사회이사 정명환, 이 원장 사이의 메시지였습니다. 직무정지안이 통과되면 성도건설 대표이사직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또렷이 찍혀 있었습니다. 정명환과 이 원장의 안색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중립사회이사 김 교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직무정지안 표결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안건이 철회되었습니다. 현태가 서류를 집어들고 회의장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이사회가 끝난 오전 11시 현주는 진현우와 함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오정숙에 대한 횡령, 거짓 증거 조작, 이혼 강요, 서명 위조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같은 시각 공주에서 박종구가 검찰에 자수서를 들고 출두했습니다. 당일 오후 3시 오정숙의 성북동 본가와 한기철의 강남 로펌에 동시에 수색영장이 집행되었습니다. 본가 금고에서 차명 계좌 관련 서류가 나왔습니다. 한기철의 로펌에서는 윤아에 대한 합의 시도 문서와 세무조사를 부탁한 내용이 담긴 메일이 나왔습니다. 한기철이 며칠 전 이천 창고에서 가져왔지만 미처 없애지 못하고 로펌 창고에 보관해둔 원본 계약서 일부도 추가로 확보되었습니다. 성북동 본가에서 오정숙은 수사관들이 서재와 금고를 뒤지는 것을 지켜보다가 현관 앞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내 아들이 제 어미를 고발하는 세상이 됐다. 가정부 김 여사가 달려와 오정숙을 부축했습니다. 한기철은 로펌에서 체포되어 연행되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7시 현준이 한남동 오피스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윤아가 문을 열었습니다. 현준이 거실로 들어와 소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오늘 이사회에서 어머니의 횡령 증거를 전부 공개했어. 검찰에 고발장도 접수했고 어머니 집이랑 한기철 로펌에 수색영장이 집행됐어. 윤아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윤아의 눈에서 물기가 번졌습니다. 15년 만에 현준 앞에서 처음으로 보이는 눈물이었습니다. 편지를 보내고도 후회했어. 당신이 또 어머니 편을 들까봐. 현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늦어서 미안해. 거실 한쪽 서연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서연이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우는 것을 보자 서연이 방에서 나와 윤아 옆에 앉았습니다. 현준을 올려다보는 서연의 눈에 적대감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엄마를 위해 무언가를 한 건지 가늠하는 눈이었습니다. 엄마한테 있었던 나쁜 일을 바로잡는 중이야. 서연이 현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울리지 마요. 며칠 뒤 서울 아산병원에서 현준의 공여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영수 교수가 결과지를 펼쳤습니다. 혈액형 일치, 간 크기와 기능 모두 양호합니다. 생체 간이식 공여자로 적합하다는 판정입니다. 수술 위험도는 매우 낮지만 회복에 1달에서 1달 반 정도 걸립니다. 현준이 바로 동의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윤아가 현준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당신이 수술대에서 문제가 생기면 서연이는 부모를 둘 다 잃을 수 있어. 위험도가 극히 낮은 수술을 피하고 당신을 잃는 게 서연이한테 더 나쁜 결과야. 김 교수가 윤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공여자 안전성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윤아가 더 이상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수술 일정이 2주 뒤로 잡혔습니다. 수술을 앞둔 2주간 현주는 매일 저녁 오피스텔을 찾았습니다. 첫날 떡볶이를 사갔습니다. 순한 맛으로 사왔어야지. 매운 거 못 먹는다니까. 서연이 투덜거리면서도 젓가락을 집었습니다.
수학 숙제의 2차 방 정식을 같이 풀다 현준이 답을 틀렸습니다. 서연이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아빠가 재벌인데 2차 방 정식도 못 풀어? 서연의 입에서 나온 아빠라는 단어에 현준과 유나가 동시에 멈췄습니다. 서연도 자기가 한 말에 놀란 듯 젓가락을 내려놓았지만 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수술 3일 전부터 서연이 현준이 오는 시간에 맞춰 현관문을 미리 열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왜 문 열어놨어? 바람 쐬려고. 유나의 물음에 서연이 고개를 돌렸지만 현준이 도착했을 때 서연의 시선은 이미 현관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수술 전날 저녁 유나가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 서연이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강 아저씨가, 아니 그 사람이 내 친아빠야. 엄마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쩌면 나쁜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어. 서연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고 있었어. 뭘? 강 아저씨 이마가 나랑 똑같잖아. 그리고 나를 볼 때 눈이 엄마랑 같은 눈이었어. 유나가 서연을 끌어안았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7시 수술 대기실이었습니다. 현준이 유나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혈액형 같으니까 앞으로 헌혈도 같이 하자. 유나가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준이 서연에게 몸을 돌렸습니다. 아빠가 엄마 고쳐주고 올게.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준의 손을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말보다 강한 제스처였습니다.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준 쪽 4시간, 유나 쪽 6시간, 총 10시간이었습니다. 중간에 간호사가 대기실로 나왔습니다. 공여자 수술은 무사히 끝나서 회복실로 옮겼습니다. 이식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연이 꽉 쥐고 있던 임수진의 손을 놓았습니다. 복도에서 유태호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녁 7시 유나의 수술도 끝났습니다. 유나는 중환자실로, 현준은 일반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면회 시간에 서연이 유나의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엄마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현준의 회복실로 걸어갔습니다. 링거를 맞고 누워있는 현준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빠, 엄마 봤어. 편하게 자고 있어. 서연의 입에서 아빠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서연도 그 단어가 자연스럽게 나온 것에 놀라 잠시 멈추었지만 다시 고쳐 말하지 않았습니다. 현주는 마취에서 덜 깬 상태였지만 그 단어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눈가로 물기가 번졌습니다. 수술 후 일주일간 검찰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오정숙이 구속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한기철은 세무조사 청탁이 추가로 붙어 함께 구속되었습니다. 박종구는 자수와 전면 협조를 인정받아 구속되지 않은 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오정숙의 차명 계좌에 남아있는 약 180억 원을 동결시켰습니다. 수술 2주째 유나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날이었습니다. 현준이 아직 배에 수술 테이프를 붙인 채 휠체어를 타고 유나의 병실에 나타났습니다. 당신 아직 누워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유나가 핀잔을 주면서도 옆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현준이 휠체어에서 의자로 옮겨 앉았습니다. 유나가 천장을 바라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15년 전에 당신이 내 말을 한 번만 들어줬으면 이 모든 게 필요 없었을 텐데. 현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은 전부 듣는 데 쓸게. 유나가 현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용서라는 단어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15년간 쌓인 얼음이 녹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간호사에게 빌린 종이컵 2개에 자판기 커피를 담아들고 들어왔습니다. 면회 시간 끝나기 전에 마셔.
현준과 유나에게 하나씩 건넸습니다. 서연은 그것만 말하고 창가 의자에 가서 앉았습니다. 퇴원 후 2달이 지났습니다. 유나는 면역을 억제하는 약을 복용하며 외출할 때 마스크를 썼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해졌습니다. 현준도 성도그룹 업무에 복귀하되 일주일에 이틀은 집에서 일하며 서연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남동 오피스텔에서 세 사람의 조심스러운 일상이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화요일이었습니다. 서연이 전학한 서울 한남중학교 체육 시간에 줄넘기를 하다가 갑자기 안색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줄넘기가 손에서 떨어지고 서연이 운동장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119가 출동하여 서연을 서울 아산병원 응급실로 실어 날랐습니다. 박소영 교수팀이 긴급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박 교수가 현준과 유나 앞에 앉았습니다. 심장 구멍이 23mm로 커졌습니다. 오른쪽 심장에 걸리는 압력이 위험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2주 안에 수술하지 않으면 폐혈관이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넘어가서 수술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유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술 성공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85에서 90%입니다. 다만 미성년자 수술이라 친권자 서명이 필요합니다. 유나가 물었습니다. 제가 단독 친권자인데 제 서명이면 되지 않나요? 박 교수가 잠시 말을 고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기본 수술 동의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번 수술에서 인공심폐기를 쓰는데 만에 하나 뇌 손상 가능성에 대한 동의는 고위험 특수 동의로 분류됩니다. 수술 당일 법정 대리인이 반드시 환자 곁에 있어야 하는데 유나 씨가 간 이식 후 2달밖에 안 됐잖아요. 면역이 약한 상태에서 당일 갑자기 컨디션이 나빠지면 법정 대리인이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친아버지이거나 후견인을 사전에 지정해 두시는 걸 강력히 권합니다. 현준과 유나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현준이 서연의 법적 아버지가 되어야 했습니다. 아직 그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진현우가 가정법원에 친생자인지 청구와 법정 대리인 지정 신청을 긴급으로 넣었습니다. 법원의 답이 돌아왔습니다. 인지 청구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원 지정 기관의 검사는 접수 후 2주에서 3주 걸립니다. 수술 시한이 2주인데 검사에만 2주가 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진현우가 법원에 의료 긴급 상황에 따른 절차 단축 탄원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민간 유전자 검사 기관에 48시간 안에 결과를 내달라고 긴급 의뢰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위해 현준과 서연이 병원 체열실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간호사가 서연의 팔에 주사를 놓으려 하자 서연이 고개를 돌려 현준을 보았습니다. 아빠도 주사 무서워? 솔직히 좀 무섭다. 나도. 서연이 작게 웃었습니다. 체열이 끝나자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랑 따님 혈액형이 같으시네요.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아빠긴 아빠구나. 유전자 검사가 진행되는 48시간 동안 서울구치소에 현태가 면회를 갔습니다. 유리 칸막이 너머로 오정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감복을 입은 어머니의 얼굴이 열흘 사이에 크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서연이 수술을 막아라. 그 애가 강씨 호적에 오르면 직계상속인이 돼. 내 몫은 사라진다. 현태가 면회실 의자에서 굳었습니다. 14살짜리 조카의 수술을 막으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지시를 따르면 사람의 도리가 아니었습니다. 면회실을 나온 현태는 구치소 주차장 차 안에서 1시간 넘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서연의 병실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혼자 남겨진 서연이 이전에 현준이 사다 준 만화책을 가슴에 안은 채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 병동을 나서던 현준이 병실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현준은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46시간 만에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준이 서연의 생물학적 아버지일 확률 99.9987%. 진현우가 결과를 법원에 긴급 제출했습니다. 판사가 검사 결과를 인정하면서도 한 가지를 더 요구했습니다. 법정 대리인 지정에는 현 친권자의 동의 진술이 필요합니다. 윤아가 법원에 출석하거나 서면이나 화상으로 진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윤아는 면역이 약한 상태라 사람이 많은 법원에 가는 것이 위험했습니다. 진현우가 담당의 김영수 교수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화상 출석 허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승인했습니다. 이틀 뒤 화상 심리가 잡혔습니다. 화상 심리 당일 윤아가 한남동 오피스텔에서 마스크를 쓴 채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 속 판사가 윤아에게 물었습니다. 윤아가 또렷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강현준이 서연의 친부임을 인정합니다. 서연의 긴급 심장 수술을 위해 강현준을 법정 대리인으로 지정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15년간 현준을 서연의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았던 윤아가 공식 기록 위에서 처음으로 현준의 자리를 만들어준 순간이었습니다. 법원 화상심리실에서 모니터 속 윤아의 진술을 듣던 현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사가 유전자 검사 결과, 의료 긴급성, 친권자 동의를 종합하여 인지를 인정하고 법정 대리인 지정을 결정했습니다. 현준이 곧장 병원으로 달려가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서연의 병실에 들어서자 서연이 수술 가운을 입고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왔어? 현준이 동의서에 법정 대리인 강현준 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수술 전날 저녁 며칠간 연락이 없던 현태가 작은 꽃다발과 만화책 세트를 들고 서연의 병실에 나타났습니다. 삼촌이라고 하기엔 늦었지만 수술 잘 되길 바란다. 서연이 현태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삼촌도 이마가 아빠랑 비슷해요. 현태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병실을 나온 현태가 복도에서 현준과 마주쳤습니다. 형, 어머니가 수술을 막으라고 했어. 근데 14살짜리 아이 수술을 방해하는 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잖아. 형, 경영권 노린 거 사과한다. 하지만 어머니 횡령은 나도 정말 몰랐어. 현준이 동생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고맙다. 두 형제 사이에 적대가 아닌 감정이 처음으로 흘렀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7시 서연이 이동 침대에 누워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양쪽으로 현준과 윤아가 서연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수술실 이중문 앞에서 서연이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금방 올게. 문이 닫혔습니다. 현준과 윤아가 수술실 앞 대기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대기실 한쪽에 임수진과 유태우가, 복도 끝 벤치에 현태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3시간째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심장에 기계를 연결했고 구멍 봉합이 진행 중입니다. 이상 없습니다. 5시간째 두 번째 보고가 나왔습니다. 봉합이 끝났습니다. 기계를 떼는 중입니다. 현준이 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아가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15년 만에 두 사람이 서로의 손을 잡은 첫 순간이었습니다. 7시간째 집도의 박소영 교수가 마스크를 벗으며 대기실로 나왔습니다. 수술 성공입니다. 심장 구멍 봉합이 잘 되었고 기계를 뗀 뒤에도 심장이 안정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뇌에도 문제 없습니다. 윤아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이 터졌습니다. 현준이 무릎을 꿇어 윤아를 부축했습니다. 임수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유태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현태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중환자실의 서연이 마취에서 깨어났습니다. 흐릿한 시야로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복도 의자에서 나란히 잠든 혀준과 유나가 보였습니다. 서연이 간호사에게 속삭였습니다. 아빠랑 엄마 깨우지 마세요. 서연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수술 이틀 뒤 서연이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첫 아침이었습니다. 서연이 눈을 떠보니 침대 옆 간이 침대에서 양복도 벗지 않은 채 현준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현준의 주머니에서 수술 동의서, 사본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법정 대리인 강현준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진짜 아빠가 된 거네.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현준이 눈을 떴습니다. 아빠 배고파? 죽 먹고 싶어. 현준이 벌떡 일어나 간호사를 부르러 나갔습니다. 서연의 회복은 빨랐습니다. 수술 3일 만에 보행 재활을 시작했습니다. 박소영 교수가 경과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봉합 부위 안정적이고 심장 기능도 정상 범위에 들어왔습니다. 2주 뒤면 퇴원 가능합니다. 병원 복도에서 재활 운동을 하는 서연에게 현준이 팔을 내밀었습니다. 잡을까? 아빠, 나 혼자 걸을 수 있어. 아빠가 더 느려. 서연이 성큼성큼 앞서 걸었습니다. 서연이 회복하는 동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정숙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증인석에 선 박종구가 2시간에 걸쳐 모든 것을 진술했습니다. 오정숙의 지시로 협력업체에 거짓 계약서를 만든 일, 유나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해 3억 원을 넣은 일, 이혼 과정에서 국선 변호사에게 압력을 넣어 변론을 무력화한 일까지. 방청석에 앉은 현주는 15년 전 유나의 호소를 무시했던 자신의 모습이 법정 기록으로 되살아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두 번째 재판에서는 한성토건의 전 대표 김상길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오정숙 전 대표로부터 거짓 공사 대금을 청구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거절하면 거래를 끊겠다고 했습니다. 박종구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독립적인 증거였습니다. 세 번째 재판에서 검찰이 오정숙에게 징역 6년을, 한기철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별도 결정문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15년 전 서윤아에 대한 횡령 혐의는 조작된 증거에 의한 것이며 서윤아는 해당 혐의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윤아의 이혼 소송 기록에 첨부되어 15년간 따라다니던 낙인이 공식적으로 지워졌습니다. 윤아는 병원에서 임수진을 통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윤아가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15년 걸렸지만 내 이름이 돌아왔다. 임수진이 윤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정숙 재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어. 돈은 필요 없어. 서연이가 커서 엄마 이름을 검색했을 때 횡령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면 그걸로 됐어. 현태가 현준을 찾아왔습니다. 현준의 집무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형, 경영권 빼앗으려 한 것, 어머니 지시에 따른 것, 이사회에서 형을 밀어내려 한 것, 전부 사과한다. 현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서자라서 평생 인정받고 싶었어. 그 욕심이 눈을 가렸어. 현태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사회에서 자신이 한 일의 경위와 사회이사들에게 한 부적절한 제안의 사실관계를 적은 해명서였습니다. 현준이 봉투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너도 어머니의 피해자야. 우리 둘 다 그 사람의 방식에 길들어 있었어. 현준이 동생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앞으로 같이 하자. 서연의 퇴원이 확정된 날 윤아가 현준에게 말했습니다. 둘이 얘기 좀 하자. 병원 옥상 정원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서연이 아버지로서 해준 거 고마워. 근데 우리 둘의 관계는 별개야. 알아. 당신한테 다시 사랑을 요구할 자격이 나한테 없어. 서연이의 부모로서 같은 방향만 보고 걸을 수 있으면 충분해. 유나가 한참을 바라보다 시선을 돌렸습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해. 옥상에서 내려오는 계단에서 유나가 먼저 걸으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빨리 와. 서연의 퇴원일 현준이 휠체어를 밀며 로비를 나섰습니다. 나 걸을 수 있다니까. 휠체어는 병원 규정이잖아. 서연이 투덜거리다가 물었습니다. 어디서 살 거야, 우리? 네가 원하는 데서. 한강 보이는 집. 엄마랑 아빠랑 같이. 퇴원 후 한 달간 현주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서연과 함께 서울 아산병원 심장재활센터에 다녔습니다. 서연이 가벼운 운동과 호흡 훈련을 하는 동안 현주는 대기실에서 노트북으로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아빠, 오늘 20분 걸었어. 어제보다 2분 늘었어. 대단하다. 주말에는 셋이 함께 나갔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을 걷고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탔습니다. 현주는 한남중학교 학부모 상담회도 처음 참석했습니다. 서연이가 수술 뒤로 성적이 좀 떨어졌지만 의지가 강합니다. 담임교사의 말에 현준이 고개를 긁적이며 답했습니다. 집에서 수학을 도와주고 싶은데 제가 2차 방 정식을 잘 못합니다. 담임과 유나가 동시에 웃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현준이 오피스텔 소파에서 서연의 수학 문제를 미리 풀어보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유나가 방에서 나와 소파 위에 현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담요를 가져와 덮어주며 15년 만에 이 사람의 자는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아빠 재우는 거야? 서연이 방에서 나오며 물었습니다. 응, 아빠 피곤한가 봐. 유나의 입에서 아빠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유나도 자기 입에서 나온 그 말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2주 뒤 서울가정법원에서 현준의 친생자 인지가 공식 확정되었습니다. 서연의 가족 서류에 부 강현준이 정식으로 올라갔습니다. 현준이 확인서를 받아들며 중얼거렸습니다. 종이 한 장인데 이렇게 무거울 수 있다. 서연이 확인서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름 한자가 뭐야? 서예 숙제에 써야 하거든. 법원을 나서는 세 사람 앞으로 초겨울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서연이 양손으로 현준과 유나의 손을 하나씩 잡았습니다. 밥 먹으러 가자. 아빠가 사는 거지? 당연하지. 비싼 데로 가자. 아빠 재벌이잖아. 전직이요. 셋이 웃었습니다. 같은 시기 오정숙에게 최종 선고가 내려져 징역 5년이 확정되었습니다. 한기철은 징역 3년의 변호사 자격 연구 박탈이 확정되었습니다. 박종구는 자수와 전면 협조를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5년 전 사건의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습니다. 그날 저녁 현준이 유나에게 판결 소식을 전했습니다. 당신 이름은 완전히 돌아왔어. 그럼 됐어.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남동 오피스텔 거실에서 서연이 방에서 숙제하는 연필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유나가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속초 돌아가서 약국 다시 열까 생각 중이야. 속초 좋지. 바다 있잖아. 근데 아빠는? 서연이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나가 현준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서연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빠가 속초에서 뭘 하게. 약사도 아니잖아. 카페라도 하나 하지. 냉장고에 서연이 그린 세 사람 가족 그림이 자석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그림 아래에 서연의 글씨로 우리 가족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현준이 퇴근하고 돌아와
신발을 벗자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밥 먹었어? 부엌에서 유나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안 먹었을 거야. 앉아. 15년을 돌아서 도착한 저녁 식탁이었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유나는 그 긴 세월 동안 누명을 짊어진 채 혼자 딸을 키웠고, 현주는 어머니의 거짓 위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었지만 그 끝에서 현주는 한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재벌 회장의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의 자리를 선택한 것이죠. 늦었다고 포기했다면 유나의 이름은 영영 돌아오지 못했을 것이고, 서연이는 아버지의 얼굴도 모른 채 자랐을 것입니다. 가장 늦은 시작이었지만 그래서 더 간절했고, 그래서 더 단단했습니다. 속초 바닷바람이 부는 작은 거리에 약국과 카페가 나란히 서 있고, 학교에서 돌아온 딸이 문을 벌컥 열며 나왔어 하고 외치는 그 평범한 저녁이 이 가족에게는 15년을 돌아서 도착한 기적이었습니다. 때로는 용서가 화해를 뜻하지 않을 수도 있고, 사과가 진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지키겠다는 마음 하나만큼은 거짓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가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